근거로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동기부여한다. 맞습니까? 네. 네, 두 번째 근거로 개인을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학력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건 세 번째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자의 권위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자의 권위성의 문제를 제기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력주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학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 저희 측에서는 그 정의는 학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학력 위계주의는 그러한 학력을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을 평가하고 타인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선입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학력 위계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근거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동기부여가 학력주의가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학업에 대한 능동성, 적극성, 실천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잠시 시간 주십시오. 두 번째 근거에 대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을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취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10년의 교육과정을 8시간의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그 근거성을 조금 부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학 과정은 취업 과정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그 진학률에 관해서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통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의 경제적인 배경과 학력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론 측에 있어서 그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에서도 주장하는 바는 학력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고 그 근거로 사회적 배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그 학력 위계주의 정의에 따르면 학력주의에 대한 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학력 위계주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측과 정의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신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분 21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입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차 토론 문제 학력 위계주의는 정당한가에 반대측 입론을 맡게 된 정민재라고 합니다. 먼저 논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20대는 학력 위계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능 성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에 입학하였고 대학 입학 이후에도 자신의 학력을 바탕으로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대는 점점 학력 위계주의를 내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력 위계주의 사회에 대한 정당성 문제는 꼭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제가 정당하다면 체제를 바꾸어 보다 정당한 체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체제에서 우리는 보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입론할 때 필요한 정의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력 위계주의는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서열화하여 개인을 이해하는 현상을 문제시하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당하다는 이치에 맞아 바르고 마땅하다라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위계주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정당하려면 그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정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지표의 명확성 결여, 둘째, 과정의 정당성 결여, 셋째, 결과의 부정적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력위계주의의 지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학력위계주의의 기준은 수능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 2장에서 언급하듯이 수능 점수는 개인의 능력을 절대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창의성, 관심 분야, 노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력위계주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능 점수를 개인의 실력 지표로 받아들이기에는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력위계주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학력위계주의가 정당하려면 위계질서의 결과를 만드는 과정, 즉 서열화 과정이 정당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시제도는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고 나아가 대학 진학 이후 경쟁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배경이 개인의 능력을 일부러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책 4장에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별 전체 학생 대비 학자금 대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 서열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자금 대출 비율 평균치가 낮습니다. 이 자료는 대학 서열과 재학생의 경제적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대학을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학력위계주의는 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학력위계주의가 정당화되려면 대학 위계질서로 인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위계질서는 사회적으로 차별을 심화시킵니다. 수능 성적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개인을 이해하게 된다면 수능 성적은 곧 개인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책 3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타인을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고 어느새 자신보다 낮은 수능 성적을 무시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수능 성적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는 차별과 무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학력위계주의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지표의 명확성 결여, 두 번째, 과정의 정당성 결여, 세 번째, 결과의 부정적 영향입니다. 이것으로 반대책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53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인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학력위계주의에 대해서 아까 전에 반론에서 이제 그런 정의의 상충이 좀 있었는데요. 방금 전 인론에서는 학력위계주의가 개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그 말씀을 옮긴 것인데 여기에 이어지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개인을 무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은 두 개가 별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어진다는 말을 쓰지 않고 같다는 말을 사용하셨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론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지적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적과 능력의 관련성을 부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 수능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이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학력이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즉, 성적과 능력의 관련성은 없다. 맞습니다. 완벽하게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위계주의가 그리고 개인의 인격의 무시 또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일반화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반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165쪽에서 173쪽까지 이제 이처 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은 저자 개인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나 실체가 존재합니까? 일단 오찬호 씨 논문을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한번 봤는데 뭐 저자가 썼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조금 더 데이터를 수치화시켜가지고 말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저희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느꼈을 때도 학력위계주의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 토론자 개인의 경험이시고요. 또한 오찬호 씨가 발표하신 것도 작가 그 개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단이나 또한 사회에서 공인된 단체가 아닌 개인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것으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즉 실체가 존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같이
학력에 대한 지원자를 명시합니다. 즉 서울대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연세대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요. 4년대학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자를 명시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십니까? 의무 교육이냐 아니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즉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 사이의 수준 차이는 인정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간의 수준 차이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있으나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가 지표라기보다 어느 측면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있어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대학 간의 수준 차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19초 발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반론에 앞서서 4분간 소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들은 팀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수기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찬석 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팀의 반응은 부분입니다. 먼저 반대팀께서는 지표의 정확성 결여, 그리고 과정의 공정성 결여, 그리고 결과의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근거를 통해 학력 위계주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학력 위계주의 반대 측은 학력 위계주의를 수능 점수라는 지표만으로 구분하고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오히려 수시, 논술과 같은 학력이 생성되는 다양한 과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획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는 학력 위계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력 위계주의로 인해 편견, 무시와 같은 생활 속의 차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저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도서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은 극히 일부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한 책의 저자는 그 학생이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면 그 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대상 도서 62페이지에서는 현대인들이 유동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징으로 집단 전체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력을 통한 학력 위계주의의 효율성은 통계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대학 서열 체제를 다룬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경제 능력이나 부모의 직업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고 오로지 출신 대학만으로 학생들을 비교한 통계 결과에서 출신 대학의 서열에 따른 임금과 직업의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의 차이는 사회적인 분업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되는 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력 위계주의는 또한 기존의 재산, 그리고 또한 지역 간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차별의 수단입니다. 차별을 단순히 부정적인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가치 중립적이라는 요소로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합니다. 차별이라는 요소는 차별적인 요소로만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학력 위계주의라는 이 차별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는 결코 그 누구에게나 반대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공정하게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노력을 통한 결과의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학력 위계주의를 통한 사회적인 판단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학력 위계주의를 통한 사회적인 정당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도입한 의무 교육제도는 교육을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과 생산성을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이 정당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를 심화시킨다고만 이해하시면 국가는 교육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통해 교육 수준의 차별을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간에도 역시 교육의 수준차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대학 간 교육적 질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 그리고 또한 교수진들의 차이, 인프라 등의 차이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학력 위계주의가 단순히 차별은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시한다는 결과의 불평등을 또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은 자신의 노력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 기준으로서 학력의 서열을 나누는 것은 평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평등이란 것은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한다. 바로 이것이 차별입니다. 따라서 평등은 차별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위계주의로 얻을 수 있는 형평성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이는 평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학력 위계주의로 만들어지는 차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지만 이것은 현재에도 정당합니다. 학력 위계주의라는 이 용어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형태와 모양을 달리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학력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학력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학력 위계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판단 기준이 아닌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지금의 학력 위계주의가 아닙니다. 학력 위계주의는 더 이상 과거 같은 명백한 능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력 위계주의가 가지는 효율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유명한 평가기관 그리고 또한 신문사에서는 전 세계의 대학의 순위를 매겨 대학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사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가 학력 위계주의가 가지는 정당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력 위계주의는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분 57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4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반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학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의 능력과 그리고 사회적 배경 이런 요소들이 작용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 찬성 측께서는 그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먼저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한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력, 그 사회적 배경이 영향으로 작용한 학력이 이제 사회적 계층화를 만든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되십니까? 짧게 그냥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인 것에 따라 계층을 나눈다는 것은 학력 위계주의가 아니라 그것에 따른 부차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부차적인 기준이라 하면 그것이 학력 위계주의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 위계주의에서 발생하는 2차적인 물질을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계층화는 이제 학력이 좋을수록 고소득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아까 인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전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 학력이라는 것이 온전히 100% 개인의 노력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노력이 완전히 부정당한 네,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 배경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 서열 체제를 개인의 능력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배제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론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반론하실 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좋은 대학일수록 인프라가 좋고 지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이는 조서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각 유명 기관들에서의 평가에서도 대학 연구 또한 논문의 발표와 같은 명백한 사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예컨대 그냥 서울권에 있는 사립권 대학들을 좀 들게요.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괜찮으신가요? 네, 그쪽 등록금이 저희 대학교보다 거의 2배가량 비쌉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1론 때 말씀드렸던 사회적 배경, 상관관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더 좋은 상위권 대학으로 간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기회와 가정의 불평등을 결과의 평균으로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100% 노력이라면 정당한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배경이 그만큼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력 위계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학력 위계주의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차등적 보상, 그 과정이 정당했다면 차등적 보상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비하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일반된 지표는 있으신가요? 네, 이것에 대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서 논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래서 더 논해야 되죠. 그래서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분 53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분께서 반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대측 반론 맡은 정치외교과 한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반론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상대측 반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저희 측 반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친문 과정도 그렇고 반론도 그렇고 저희 측 인론 주장에 대한
뭐 논리적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들고 오신 쟁적으로 읽고 가셔서 저는 이제 상대측 반론과 그리고 신문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입론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은 선택적 교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시로 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학력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대학 간의 차이를 인정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학력 위계주의가 교육열을 증가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인적 자원, 경제 성장, 사실 경제 성장에 있어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보면 단지 인적 자원의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투자와 지출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명확한 기준이 학력이 된다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 회사가 평가한다고 하셨습니다. 학력 위계주의에서 학력은 수능의 몇 문제 차이로 대학이 결정된다는 주의입니다. 이 문제가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명확한 근거 자료와 지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성 측에서는 저희가 실체가 명확하지 못한 근거를 많이 드신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해서 과연 수능이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과 사회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 개인을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뿐이지 명확한 인과관계, 즉 논리 구조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많다고, 마지막으로 반론대 하신 말처럼 지원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등록금이 비싼 동아대학교가 부산대학교보다 우수한 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 측 입론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력 위계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관되게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위계주의를 저희 측에서는 이제 찬성 측이 약간 학력주의랑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 위계주의란 책에서도 언급하듯이 수능 점수로 대학 그리고 학과 그리고 대학 간 서열, 학과 간 차이를 서열화시키고 그것에 따른 선입견, 무시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학력 위계주의의 기준이 되는 수능 제도 자체가 과연 모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능 문제 몇 개로 학력 위계 질서를 심화시킵니다. 심지어 대학에 따른 실질적 차이를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대학 서열을 절대적인 개인 실력 지표로 받아들이기에는 더욱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수능 몇 문제 차이로 개인의 실력을 과연 나타낼 수 있을지 찬성 측 모두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려면 기회가 정당해야 되고 과정이 정당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가 정당해야 될 것입니다. 학력 위계주의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제도, 즉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고 과정 또한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측면을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을 해라 라는 주장은 더더욱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에 더하여 4장에서 언급된 CPA 사회학 사례는 대학 진학 이후의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의 의문을 또한 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정당성 측면에서 학력 위계주의는 결과적으로 학력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화 또한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저자가 쓴 가톨릭 비평에서는 우리 사회는 점차 상층 계급의 고학력, 하층 계급의 저학력자로 이분화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찬성 측 논리는 한계가 있고 그 근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56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4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 측은 수능만이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력 위계주의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이 객관적 지표로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능만이라는 표현을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능의 그런 객관적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있음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능이 과연 학력 위계주의, 즉 학력으로 개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네. 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함으로써 학력 위계주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데는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일정 정도 노력을 하지만 이번 논제에서 이제 지적해야 될 것,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네. 수능을 통한 학력 위계주의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수능을 통한 학력 위계주의라는 수능을 기준으로만 하는 학력주의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학력 위계주의에서 학력은 그러면 수능 점수밖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학력 위계주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책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자는 수능 점수 가지고 수능 명문제 틀린 거 가지고 학력을 나뉘고 그에 따른 선입견, 무시 등을 재창출하는 과정을 20대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네. 학력 위계주의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현재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시와 논술을 통해서 아예 수능을 치지도 않고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한 기업이 근본적인 학력 위계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의 네임밸류가 취업으로 바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학력 위계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그 기회의 정당성, 과정의 정당성, 결과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기회와 과정과 결과는 결국 학력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겠네요. 맞습니까? 학력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고학력이냐 저학력이냐를 결정하는 데에 기회가 불균등하고 과정이 불균등한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쟁점이 학력 위계주의가 정당하냐입니다. 정당하다 안 하다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듣겠습니다. 그럼. 네, 기회와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력 위계주의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이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기회와 과정의 문제는 결국 학력이 고학력이냐 저학력이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일 뿐이지 학력 자체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해서 학력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 위계주의는 그 형태는 변모했지만 그 효율성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까? 혹시? 학력만을 저희처럼 수능 제도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뭐 일본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일본도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학력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네네 학력을 여러 판단 기준의 하나조차로도 고려하지 않는 국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방금 수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능을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하는 학력은 대학교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발언에 앞서서 4분간 소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두 번째 토론자께서는 팀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수기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최종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예, 준비되었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에서는 학력 위계주의를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하는 차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력이 위계가 적용되는 부분은 취업시장입니다. 그리고 취업시장에서는 더 이상 수능 점수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 점수와 학력을 동치시키는 것은 논제를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학력 위계주의를 2013년에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지금은 7년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정의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3년의 학력 위계주의가 아닌 2019년의 학력 위계주의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반대측도 이러한 저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13년에 저자가 주장한 학력 위계주의만을 진정한 정의로 설정하신 후에 주장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력 위계주의와 학력주의를 지속적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저희의 주장을 폄하하시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책에만 눈을 두시고 사회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책을 하나의 근거로만 제출하시고 책 이상의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셨습니다. 책에만 눈을 두신 나머지 저희의 주장 또한 무시하시고 진행하셨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결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학력 위계주의는 이미 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을 강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생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보다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교육 수준과 생산성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정당성을 지닙니다. 만약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반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의무교육 제도가 아닌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간에는 교육 수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상도서의 134쪽에서 141쪽에서는 대학 간의 수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반대 측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이제 유동적으로 수용하셨지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대가 매년 세계대학 순위에서 우리나라 1등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서울에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학문적인 성과, 학생들의 학업 능력, 그리고 주변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은 필연적으로 대학 간의 차이, 즉 수준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학력 위계주의로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교육의 수준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학력 위계주의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높은 교육열이었습니다. 조금 더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들은 사회 발전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공정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 결과가 모두 부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지금도 그러한 목적으로 학업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즉 학력 위계주의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의 발전에도 훌륭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끝으로 학력 위계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과정의 불평등, 지표의 불명확성, 또한 기회의 불평등.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는 노력에 합당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기회와 과정의 불평등으로
학력위기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노력에 따른 보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의 평등이며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차별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로는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의 정당성은 전적으로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학력위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의 차별이고 그 자체로서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학력위기주의를 잘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력위기주의를 부정하고 또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최종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문제 학력 위계주의는 정당하다의 반대측 최종 발언을 맡은 임태현입니다. 앞서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종 발언에 앞서 학력 위계주의에 대한 정의를 아무래도 문제에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력이라는 개념은 보졸, 대졸 등 학력을 기준으로 서열화하여 나름대로 차등적 대우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학력주의입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학력 위계주의는 앞서 제시한 찬성 측에서의 근거들은 학력 위계주의의 정당성을 말한 거라기보다는 학력주의의 정당성을 말씀드린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측에서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대회가 독서 토론대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용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은 반론에 대한 반박, 반론 신문에 대한 답변, 최종 발언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반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학력에 따른 서열화가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사회 전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성급한 일반화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는 그에 대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학력 위계주의가 차별을 재생산한다는 주장이 저자의 단순한 주장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렇지 않은 근거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노력을 통한 결과의 차별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 노력이 과연 개인의 노력인가 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인이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의지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과연 단순하게 방어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반론 신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수능 지표의 명확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주셨습니다. 저희 측은 지표의 명확성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입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지표들은 수능보다 오히려 더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학력의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 이외의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머지 요소 또한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았지 덜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최종 발언입니다. 이러한 공정성 개념의 연장선상으로 학력 위계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현재 대학 이름 자체는 한 개인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험 문턱에 서 있는 우리에게 평가할 만한 객관적 성과 지표는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진행한 대학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주저입니다. 소위 대학 입시에서의 스펙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과 지표는 개개별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고 동시에 시대가 모습을 변화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 변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동적으로 그나마 가장 객관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학 서열에 20대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롯이 들였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 그리고 누군가는 나의 밑에 있다는 안정감이 이러한 학력 위계주의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력 위계주의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과 별개로 우리가 이러한 학력 위계주의의 사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실적 차선으로라도 학력 위계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학력의 의의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 혹은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학 서열에 따라 눈에 띄는 실력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외부 기관의 평가에 그 실력차를 반영한다는 것은 과연 이러한 실력차를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지점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 측은 뚜렷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공고하게 자리 잡았던 여러 가지 학력에 관련 편견이 확대 대상사안을 넘어서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간의 실력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력 위계주의는 자신의 위에 누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너무나 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밑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빈약한 근거로 출발한 학력 위계주의 사회는 절대 정당해질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19초 발언하셨습니다. 본 발언을 끝으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12회 총 8분 진행합니다. 그럼 찬성체 첫 번째 토론자께서는 입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맡은 성악당의 김은혜입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일컫는 인공지능은 점차 그 성장 속도가 빨라져 현 세대 기술 발전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와 함께 인공지능의 성장이 장차 인류에게 해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며 중요한 학회에 오르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에게 순전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성악당은 인공지능 개발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선 가깝게는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토론 대상 도서인 인간은 필요 없다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인공지능은 이미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는 이미 대규모 인원 감축이 시작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 기업들이 자동화를 통해 30% 이상의 직원을 감축했습니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폭스콘이 공장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지금까지 40만 명에 이릅니다. 지식 노동자라고 해서 여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 투자 프로그램 캔쇼를 도입하여 600명에 달하던 주식 트레이더의 수를 2명으로 줄였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하며 투자 자문 직원 220명, 보험 자문 직원 200명을 감축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실업을 대거 양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실업 양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단계를 향하는 기술 발전은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수십만 년 전의 30년간의 발전과 1990년부터 현재 2019년까지 30여 년의 발전 정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인류가 기술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단위가 수렵 수집 시대에는 10만 년 이상이었다면 산업혁명 이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는 불과 200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이러한 가속 법칙을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듯 인류의 진보는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으며 이 수학 가속 법칙에 의하면 인류의 21세기 발전은 20세기의 1000배에 달할 것입니다.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의 수준을 약 인공지능이라고 일컫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특화되어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해내고 인간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속도라면 인간과 맞먹는 수준의 사고 능력, 심리적 능력까지 갖춘 강인공지능,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창조 능력, 사회적 능력 등 거의 모든 능력을 포함한 영역에서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초인공지능이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 역시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글과 같은 세계적 기업은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강인공지능에서 초인공지능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이미 인간의 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지능 폭발이라고 하는 자체 개선 과정을 통해 발전을 심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초인공지능은 더 이상 인간의 도구가 아닌 새로운 개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간에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이 새로운 개체는 당연히 인간의 통제하에 머무를 필요가 없겠지요. 인공지능 낙관론자들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보다 편하게 만들어줄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인류 스스로에게 해를 끼쳐왔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초인공지능은 인간과 공생하며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취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극단적이지만 세계 석학들이 주장하듯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된 인공지능의 개발은 결국 인공지능을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미지의 것이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도울지 해칠지 방관하며 그저 운에 맡기시겠습니까? 인간보다 월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개체가 등장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순간은 기술을 개발하며 바랐을 유토피아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에 저희 성악당은 인공지능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4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전성측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장에 대한 근거 확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인간에게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어느 순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두 개가 아예 분리되는 근거는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의 예측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은 과학적 예측에 불과하다는 점 인지하셨습니까? 네, 예측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측에 있는 일이죠. 예. 저희 반대측도 그렇고 찬성 측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측에 불과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으로 실험 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영역에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인공지능이 창출할 일자리가 실업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창출할 일자리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없어질 일자리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측과 주장이 대립하는데 다음부터는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인공지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을 창출해내고 그로 인해서 사회 발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 반론과 일론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압도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 능력이 압도하면 분명 인공지능은 일상에서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능력이 압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편리성 제공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단계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저희가 우려하는 인공지능이 발전되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그 단계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어쨌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 안에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죠. 네, 그리고 앞에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예측에 불과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인간이 현재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제고되고 편리성 제고는 인간에게 여가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지금 너무 가까운 근시안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주장한 바는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려요. 예, 아니요로 감사합니다. 성장 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성장 속도에 있어서 현재는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인공지능의 성장 속도 말씀이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공지능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면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은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런 새로운 영역은 인공지능으로만 통제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24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분께서 입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결승 토론 논제 인공지능의 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의 반대 측 입론을 맡게 된 정민재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이 단순한 논리싸움이 되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느덧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선두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을 투여해 인공지능에 대한 R&D를 진행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이러한 발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보다 능동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해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이 의미가 있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입론을 함에 있어서 정의 내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큰 틀에서 기술 개발 영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차별화를 위해서 인공지능의 개발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서두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존 기술 발전과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시스템은 한계가 없어 인간의 능력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센서와 작동 장치의 결합입니다. 주변 환경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여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작동 장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자동화 기계가 정형화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명 인간과는 별개의 영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인공지능이 저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 개인의 편리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 1, 2장에서 언급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편리성으로 연결됩니다. 아마존의 무료 배송, 도서 추천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가격 조절 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은 인간의 행동 범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효율성을 증대를 통해 가장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는 인간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윤택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측면에서 인조지능의 개발로 인해 일자리가 증가하고 사회 전반의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책 6장에서는 인공지능의 효율성이 기업의 성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장한 기업입니다. 인공지능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가 가능해집니다. 비단 아마존뿐만 아니라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은 산업 부분에서 엄청난 양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사회 전반의 경제 발전 규모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회 혼란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피해를 이전보다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찰 결과를 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임박한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국가는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범죄 수사 및 예방 분야에도 접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안, 금융, 정보 등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있어 인공지능의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은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범죄 해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개인적 측면에서 편리성, 사회적 측면에서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 사회 혼란 예방 및 해결 때문에 인공지능의 개발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측의 주장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22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4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성악당 측의 신문을 맡은 김민관이라고 합니다. 반대측의 입론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서 모두가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밀려난 폭스콘의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도 그 개발에 열광하고 있겠네요.
물론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알게 모르게 인조지능을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삶이 윤택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예, 직장을 잃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다소 무리하게 들리지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측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개발 덕분에 일자리가 결국은 증가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지만 저희 이제 토론대상 도서에도 나오듯이 사실 산업혁명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올 때 걸린 시간에 비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코 사회가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인간은 필요 없다의 저자는 적어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라 하면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나는 것입니다.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낸 기업들도 있겠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징계될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문제를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그 근거가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감소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측은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창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리도 아마존으로 인해서 아마존 같은 데이터에 활용한 기업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가 과거 이제 산업혁명 등을 통해서 디트로이트의 빅3라 불렸던 자동차 회사들이 창출한 고용보다 많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런 게 네, 아니라 그건 아니겠죠. 예. 일단 저희가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있는 시간이라 나중에 반론해서 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말씀해주시는 인공지능들을 가만 듣고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하게 활용되는 약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약인공지능과 과학인공지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그 없습니다. 차이를 둔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논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분 10초 발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반론에 앞서서 4분간 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들은 팀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수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찬성 측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개발이 일자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정도서의 언급처럼 80년 전에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러드 케인스가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질병에 의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을 것이란 이것은 기술 개발로 인한 기술적 실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기업 입장에서야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한다면 인간보다 기계를 쓰는 것이 더 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 증대인 것이죠. 철저하게요. 연봉 협상할 필요도 없고 아프다고 연차를 쓰지도 않을 테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켜도 상관없을 인공지능들의 이 기업의 일자리에 전면 대체되어 진다는 이 사실을 저희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기술적 실험을 양산한다라는 저희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역 사회에서의 경제 활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논거의 맹점은 기업에 대체되어진 기계들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계들이 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리는 만무하고 인간은 기계에 밀려 실직을 당하니 재화가 없고 그렇다면 소비는 누가 하죠? 기업도 결국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과연 누구로부터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몸 또한 순환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정맥류가 되고 뇌근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앨런 튜링도 책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의 지성으로 해낸 일들은 앞으로 기계가 대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그것이 지금 실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저 예측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특정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해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는 근거는 충분히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 역시 이 기술 개발가 또는 저희가 양자역학, 그러니까 강인공지능의 기기나 주된 논문가 양자역학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보다 정확한 측정 장비를 통해서 양자역학의 영역은 보다 정밀하고 섬세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자역학에 의해서 에너지나 위치가 정수화되어 있다면 바로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양자는 관측이 되기 전까지는 입자가 아닌 파동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이 파동의 형태에서는 어디에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전자가 이동을 하다가 특정 장애물에 의해 이동에 방해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장애물이 두껍다면 전파 파동은 그것을 뚫고 이동할 수 없지만 조금 얇다면 그 장애물 안에 들어가면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고 이는 이론이 아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더욱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나노 공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11 공정이나 또는 9 공정 또는 7 나노 공정인데요. 점점 더 이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양을 더 늘리고 더 집적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CD가 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 굽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데이터 요소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음악이 자꾸 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속도로 4배속, 8배속으로 저속에서 붙는 거죠. 안정성 문제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집중도 역시 높이면 높일수록 불안정으로 인해 양자 터널링 효과가 일어나고 이것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부분은 약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해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점의 예측이나 대처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개발을 규제하자는 겁니다. 네,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반론 매우 잘 되었고요. 공대인데도 좀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죽겠습니다. 일단 이제 양자역학을 토대로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손을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강인공지능의 발전의 주된 근거가 양자역학의 발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속도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제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인간의 손을 벗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속도가 아니라 반도체의 본질, 그러니까 CPU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회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회로 안에 트랜지스터의 양을 무한대로 네. 더 많이, 네. 더 조밀하고 콤팩트하게 넣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만요. 그게 왜 문제죠? 그렇게 되어버리게 된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양자 터널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되어질 수 없는 변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제가 없다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반도체를 예로 이제 그 반도체가 인공지능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인공지능 전체라고 해서 해석하시면은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가 되어버립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성을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고 인공지능은 그냥 인간이 시킨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손을 벗어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요.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국한되어진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인간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게 바운더리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묻을 것은 일단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일단 지금 기술 발전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은 앞서 계속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약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 속해 있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인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약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말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을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통로가 아니라 과정, 그러니까 발전 과정 중 하나라는 것, 그것을 인지하고 있냐고 묻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알겠습니다. 개발을 규제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앞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인정하셨고 약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흐름이 빠른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딱 갈라서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약인공지능이 지금 편리성, 효율성을 인간에게 주는 거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뭔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밖에 저는 의도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서요. 더 이제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반박거리가 있으시면은 나중에 최후 반론이나 이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47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론을 맡은 정치외교학과 황태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반론 잘 들었고 신문 과정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상대 측의 입론 과정에 논리적 오류 한번 지적해 보겠고요. 그다음 신문 과정에서 질문에 있어서 논리적 오류 그리고 반론에 있어서 한계를 한번 지적해보고 저희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해서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시고 약인공지능은 좀 인정하는데 강인공지능은 개발돼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네, 생각을 해봤을 때 논제 자체가 인공지능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약인공지능이든 강인공지능이든 방금 신문에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에서 그 찬성 측 주장에는 그 전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론에서 인공지능은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예측보다 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은 이제 수학 과속 법칙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무어의 법칙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2019년 1월 MIT 생명과학기술과 교수인 맥클라인이 이제 무어의 법칙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을 발행을 하였고 인간이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이 주장 또한 논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론에서 이제 케인즈의 주장을 언급하시면서 논리를 강화하셨습니다. 사실 케인즈는 수정 자본주의 시대 때의 인물입니다. 현재는 신자본주의라는 점에서 이 케인즈의 주장을 가지고 한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인간의 속도가 빨라 사회 혼란을 예측하기 힘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입론의 신문 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빨라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것에 2번 인정하셨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이미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초단타 프로그램과 같은 문제는 인공지능이 발생을 시켰고 인간이 제어를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다른 인공지능이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인간으로 막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론에서 지식 노동자 그리고 전문 분야 또한 실업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2번째 근거인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 전반의 경제가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전기, 기계 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 산업들은 근로자들을 매해 48만 명 증가시킨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기술 혁신에 따른 소득 및 여가 시간의 증가는 결국 문화, 예술, 스포츠, 산업 또한 수요의 확대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반론 측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영역의 창출, 그러면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은 내수시장의 확대, 내수시장의 확대는 경제성장, 경제성장은 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이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 경제 전반이 발전될 것이라고 저희 측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발전 속도가 빨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측 입론의 국가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가는 치안 방면에서 AI 기반 상담력 챗봇,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퀄러시티, 이제 사기업과 연계해서 같이 정부 주도 산업을 펼치고 있고요.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이미 AI 지난 5월, 올해 5월이죠. AI 기반 차세대 시장감시 시스템 엑사이트를 본격 가동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이미 메타데이터, 즉 정보를 다량으로 구조화해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재난과 이제 재해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개인적 측면에서의 편리성, 사회적 측면에서의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의 사회 혼란에
효과적인 예방과 예측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희 측은 생각합니다. 이상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58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4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전되는 속도가, 미래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가 현재 사람의 기준에서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분야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985년에 되게 큰 슈퍼컴퓨터를 접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그 컴퓨터들을 다 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고 저희도 그렇고 반대측도 그렇고 하나씩 놓고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겠죠. 네. 일어나지 않은 일은 당연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에 대해서 그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다는 것이 저희 측의 논지이고요. 인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로 인해서 미칠 치명적인 악영향을 감안하고라도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악영향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치명적인 단점을 초래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악영향을 감안하고라도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분야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영향을 끼치며 만약에 그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저희 측 의견을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변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양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만들어둔 그 목적 자체가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수행하지 못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일정 정도 저자의 말에 따르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결국 인공지능은 다수의 실업을 양산하고 인공지능을 관리 감독하는 소수의 일자리만 남길 뿐이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초단타 주식 매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약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규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약 인공지능에 있어서 규제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약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측에서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을 구분해서 강 인공지능이나 초인공지능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우려를 했더니 약 인공지능인 초단타 매매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인간이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맞습니까? 지금 이제 반론 시작에 그 주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신문 그리고 반론 시 제일 첫 번째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단타 매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식세 때문입니다. 주식 거래세 때문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그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입니다. 약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더 개발되어서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날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의 형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신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37초 발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발언에 앞서 4분간의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팀의 두 번째 토론자께서는 팀의 의견을 모아 최종 변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는 최종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찬성 측의 최종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양쪽 팀 모두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토론을 지르면서 올라오는 많이 지쳤을 텐데 먼저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최종 반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도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현재 인류가 노리고 있는 수혜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동작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양쪽 모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소 비관적인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미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능이 힘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인 특징을 사실 유리하게 가지지 못했음에도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지능 덕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공지능, 저희는 초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반대측에서는 그런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좀 쓰겠습니다. 초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자체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 데니 일리슨이 이것을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아벨가 수준에 있는 우리가 뭘 창조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측에서도 인정을 하였듯이 인공지능은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고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인간의 수준에 도달할까 혹은 인간이 추월할까에 대해서 논쟁이 많지만 무서운 건 이미 인공지능이 속도나 저장 공간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수정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인간을 아득하게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는 인터넷에서 지적하였듯이 점차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베니 베르첼의 일반 인공지능 협회에서 주최한 강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걸 보면은 그 참석한 전문가들의 약 42%가 2030년에 25%가 2050년에 인간 수준의 강인공지능이 달성할 거라고 봤고 일단 강인공지능이 탄생하면 초인공지능의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은 약 30년 이내일 거라는 것이 7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를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걸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심리 범주를 벗어나면 모든 것들이 도덕과 무관해집니다. 특히 비생물학적인 것들이 그렇지요.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주면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동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의 목표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고 알파고의 목표는 바둑을 두는 것이죠.
이런 목표에 더욱 잘 도달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인공지능의 단계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의인화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점점 총명해지면 스스로 원래 목표를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지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봅시다. 그럼 그것들은 조만간 인간을 아주 튼튼한 속에다가, 통 속에다가 가둬놓고 산소와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라고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인류의 뇌에다가 전극을 이식해놓고 뇌의 중추를 자극하는 거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쾌감 중추 외의 것들은 다 닫아버리고 행복하게 계속 느끼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 인류는 모두 행복한 식물인간이 되겠지요. 이런 이야기가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항상 의인화해서 마치 이것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은 아주 총명하지만 결코 인간처럼 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가치들이 인공지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인류는 더 이상 이걸 통제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우리를 대신하거나 도와주지요. 언제까지나 우리 손안에 있고 코드를 뽑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보다 더 발전됐다면 우리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될 겁니다. 스웨덴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닐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의 지능 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인류는 마치 폭탄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장난감의 어마어마함과 우리의 미숙함은 사실 극도로 어울리지 않죠.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그것이 폭탄이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악단 팀은 이 폭탄이 폭발하여 숨쉴 수 없게 되기 전에 인공지능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최종 발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4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최종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발언 시간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최종 반론을 맡게 된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문제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를 짚고 넘어가지고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인공지능,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에 대한 전제에 관한 발언인데요. 제가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책에서 나오지 않은 이론을 차용해서 사용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처음으로 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고, 구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찬성 측에서 인정하신 것처럼 속도가 빨라서 약인공지능에서 정확하게 인공지능은 딱 중단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측의 최종 반론에 대한 반박, 그리고 신문에 대한 보충 설명, 최종 발언 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반론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면 경제적인 논리를 이렇게 펼쳐주셨는데 논리 구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미래는 오히려 긍정적인, 저희 측이 인간 세계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유턴표를 가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노동은 인공지능이 하고 휴식, 즐거운 삶의 영향을 인간에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말이죠.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발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주장은 다소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반론 내용상으로는 제가 이해가 좀 어려워서 언급드릴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신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험성이 예측되는 것만으로 인공지능 개발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실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인공지능의 개발 중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양측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인공지능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 반대 측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흡수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입론에서부터 일관되게 개인적 측면에서 편리성 확보,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발전, 국가적 측면에서는 사회 혼란 예측 및 예방입니다.
결국 사회 총량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분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있어서 완전한 착륙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부작용일 뿐이고 작은 부작용의 극복은 더욱더 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악영향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우리 일상에서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나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다양한 통계 시스템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뚜렷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영역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현재의 변화 상황이 너무 빠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개인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인공지능 개발 중단 여부 자체는 다소 편협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 대한 가치평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듯 사회가 변화합니다. 인공지능 발전 역시 그 변화의 흐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을 적응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연구, 토론,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대학 독서 토론이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 대비하는 이러한 토론 과정은 분명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결과가 어떻든 서로의 의견을 듣고 논리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지금까지의 저희 과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종 발언을 맡은 사회학과 임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끝으로 제6회 부산대학교 독서 토론대회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